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문항을 맞출 확률이 정규 분포하고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렵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문항이 쉽고 어려운가에 따라서 이 곡선의 기울기라든지 곡선의 모양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쉬운 문제는 이렇게 앞에서 금방 올라가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뒤에서 출발해서 늦게 올라가고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항 반응 이론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반응 이론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어,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원성 가정인데요. 유니디멘저널리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여야 된다 이 가정인데요. 이 차원이 하나라는 말 이게 이제 어렵죠. 1차원이라는 말이 뭔가 3차원, 4차원 무슨 말이지? 잘 알 수가 없죠. 1차원상 가정이라는 것은 검사가 재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내용만을 측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수학 문제에서 덧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덧셈에 대해 묻는 문제라면 이것이 덧셈에 대해서 묻는 것이어야 하지 덧셈 이외의 다른 능력들 가령 글을 해석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차원들이 고려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제 문장을 읽고 여기에 나온 것들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덧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글을 읽는 능력인 건지 아니면은 숫자를 더하는 능력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1차원성의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에도 이 추정값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문항반응 이론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가정에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다. 두 번째로는 지역 독립성 가정인데요. 이거는 잘 읽어보세요. 지역 독립성 가정. 어떤 능력을 가진 피험자가,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 문항을 맞출 확률, 정답을 맞출 확률은 다른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과 독립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문항을 맞출 확률은 이 A번 문항을 맞출 확률은 B번 문항을 맞출 확률하고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시험지를 그러니까 A번 문제를 푼 사람하고 B번 문제를 푼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데 A번 문제와 B번 문제를 맞출 확률은 서로 따로따로라는 거죠. 결국에 A를 맞췄다고 해서 B를 맞출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A는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B라는 문제를 같은 능력을 기준으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항 반응 이론은 문항 모수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고 문항 특성이 불변하기 때문에 양질의 문항을 모아서 문제 은행을 구축하고 컴퓨터화 검사에 응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항 특성 곡선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 선을 그리는 거.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선을 잘 그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음, 문항 반응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모수를 안정적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시험을 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난이도 별별도 추측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아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과학고 애들을 상대로 보건 일반고 학생들을 보건 실업계 학생들을 보건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률 이런 거 난이도 변별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항 특성이 불변하기 때문에 좋은 문항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난이도 적당하고 변별도는 좀 좋고 추측도는 낮은 문항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문항들을 모아놓고 문제은행을 만들면 이 문제은행을 바탕으로 컴퓨터화 검사를 할 수 있겠죠. 컴퓨터화 검사라는 게 뭐냐면 어, 이런 거야. CAT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 컴퓨터화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1번 문제를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문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고 1번 문제를 맞췄으면 얘는 이거보다는 잘하는 애구나 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요. 2번 문제도 맞췄어. 그럼 얘가 1번보다 어려운 2번 문제도 맞췄네. 그럼 이 두 수준보다 더 높은 한 다른 문제, 3번 문제를 내요. 그럼 3번 문제를 또 맞췄어. 그럼 더 어려운 문제를 내. 그것도 맞추면 또 더 어려운 문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고요. 반면에 1번 문제는 맞췄어.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거 냈더니 2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왔어. 2번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왔겠죠? 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얘는 또 틀렸어. 그러면 이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를 또 내겠죠. 그러면 그 문제는 또 맞췄어.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내보고. 근데 이거는 틀렸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 어디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끔 문항을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문항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를 컴퓨터화 검사라고 부릅니다. 이 문항 모수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컴퓨터화 검사를 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문항 특성 곡선을 추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앞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 피험자의 능력하고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의 함수 관계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능력, 여기가 문제를 맞출 확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일정 수준까지는 문제를 잘 못 맞추다가 어떤 지식을 아는 순간부터 쭉 이렇게 정답률이 상승해서 어느 수준 이상 가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 지금 그림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올라가겠죠. 이런 S자 모양의 형태의 그림을 보이는 거. 이것을 우리가 문항 특성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문항 특성 곡선을 추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그리는 거는 그렸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그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난이도와 변별도와 추측도를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난이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난이도라는 것은 이렇게 구합니다. 난이도 어떻게 구하냐면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이 50%가 되는 점, 50%가 되는 이 선을 쭉 긋습니다. 이렇게 쭉 긋고 여기서의 요 값, 이것을 우리가 문항의 난이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파란색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50%를 맞추는 그 능력대의 사람들이 한 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0이 평균이거든요. 평균보다 좀 낮은 사람들이 50%의 문제를 맞춰. 그러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평균보다 잘 못하는 애들, 우리 반에서 좀 잘하는 애들 말고 좀 못하는 애들이 절반 정도 맞춘 문제야. 이거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뭐 어떤 문제겠죠. 뭐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초록색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내려와 보면은 거의 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우리 반 딱 평균인 애들이 50% 맞추는 그 문항이야. 그러면 두 문항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문항이죠? 우리 반 평균인 애들이 절반 맞추는 문항하고 우리 반에서 하위 30%인 애들이 잘 맞추는 50% 맞춘 문항하고 어느 게 더 쉬운 문항일까요? 당연히 못하는 애들이 50% 맞춘 문항이 더 쉬운 문항이겠죠. 그래서 이 50% 되는 점을 쭉 그어서 여기서의 세타 값, 여기 트레이트라고 돼 있죠. 이 문항 특성, 이거 우리가 세타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돼지 번데기처럼 생긴 거, 번데기처럼 생긴 요거 우리가 읽을 때는 THETA 세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 세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문항의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 선, 빨간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 반에서 좀 잘하는 애들, 한 상위 30% 애들이 50% 맞추는 문항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1, 2, 3번, 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문항 중에 뭐가 제일 어렵고 쉽느냐, 이 난이도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빨간색 문항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반에서 좀 잘하는 그룹 애들이 50% 맞춘 문항, 중간인 애들이 50% 맞춘 문항, 못하는 애들이 50% 맞춘 문항.
세 문항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렵느냐? 당연히 제일 잘한 애들이 50% 맞춘 문항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얘는 여기가 되고 초록색은 여기가 되고 파란색은 여기가 되죠. 결국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것. 이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저기 좌표 평면에서도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잖아요. 1, 2 이렇게 커지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되겠죠. 이 난이도의 값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고정검사 이론하고 다르게 난이도가 높다 이러면 어려운 문항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라는 거는 0.5가 되는 문제를 맞출 확률이 절반이 되는 점에다가 선을 긋고 그 선이 문항 특성 곡선과 만나는 지점, 그것을 우리가 난이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정검사 이론하고는 다르게 난이도가 높으면 어려운 문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n분의 r 문제를 많이 맞추면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별도는 여기서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별도는 어떻게 구할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준을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50%가 맞추는 점은 어딜까? 어떤 애들이 절반을 맞출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50%에 오는 점이 막 좀 낮아. 못하는 애들이 한 50% 맞췄으면 쉬운 문항. 되게 잘하는 애들이 50% 맞췄으면 어려운 문항. 평균인 애들이 50% 맞췄어. 그러면 그냥 괜찮은 문항.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난이도는 구했는데 변별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변별도. 변별도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면 변별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변별도라는 거. 변별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변별도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을 가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잘하는 학생하고 문제를 알고 있는 학생하고 모르는 학생을 구별해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이도는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변별도가 아주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정답률이 아주 낮고 위로는 정답률이 아주 높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한다면 여기가 50%가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것보다 조금만 몰라도 정답률이 확 떨어지죠. 요것보다 조금만 더 많이 알아도 정답률이 확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 능력보다 조금 더 알면은 확 정답률이 올라가고 조금만 모르면 정답률이 확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뭐예요? 변별도가 높은 시험이 되는 거잖아.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서 완만하게 끝나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0.5가 되는 점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확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확률이 확 상승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요 능력 기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문제를 맞출 확률이 크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잘 변별을 못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얘랑 대비해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문항이랑 대비해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문항 같은 경우는 얘보다 조금만 더 알면은 확 맞출 확률이 올라가. 반면에 조금만 모르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확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아주 변별을 잘하는 거죠. 반면에 얘는 변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변별도라는 거는 뭐냐? 변별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0.5가 되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기울기가 어때요? 이제 평평하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선 어떻죠? 여기선 좀 더 완만하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좀 더 높죠. 이렇게. 이 기울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만든 이 그래프에서는 어떨까요? 기울기가 거의 이렇게 일자에 가깝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기울기가 이 네 개 중에 기울기가 어떤 게 제일 높습니까? 얘가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변별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난이도가 기준이 되는 문항을 맞출 확률이 0.5가 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이 곡선을 미분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값, 이것을 우리가 미분값이라고 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의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난이도라는 것은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 그걸 이야기한 거였고, 변별도는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였고, 추측도라는 거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여기 문항 반응 이론에서 난이도를 0.5가 되는 점에 선을 긋고 밑으로 내려서 구하는 거고, 변별도라는 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추측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추측도. 추측도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이 뭐라고 했죠? 찍어서 맞출 확률이잖아. 찍어서 맞출 확률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끝에 여기 아주 능력이 거의 맨 바닥에 있는 학생이 문제를 맞출 확률, 여기를 우리가 추측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몰라도 됩니다. CI라고 쓴 건데 뒤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다. 추측도 구하는 게 제일 쉽죠. 여기 끝에 값만 보면 돼요. 그러면 초록색이 추측도가 제일 높고 파란색이 그 다음이고 빨간색이 추측도가 제일 낮은 문항이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난이도, 별도, 추측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난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0.5가 되는 점에서 쭉 긋고 여기서 만나는 점 여기 이걸 난이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는 여기, 빨간색은 여기.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는 누구? 얘. 빨간 문항이 제일 어려운 문항, 초록색 문항이 그 다음 어려운 문항, 파란색 문항이 제일 쉬운 문항. 이렇게 된다. 변별도는 여기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되고 얘는 좀 더 높게 이렇게 되겠죠. 셋 중에서 누가 변별도가 제일 낮느냐라고 했을 때 초록색이 제일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추측도는 이 왼쪽 맨 끝으로 와서 y축하고 만나는 점, 이것을 우리가 추측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록색 곡선이 추측도가 제일 높고 파란색이 그 다음, 빨간색이 가장 낮은 문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문항의 난이도,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0.5에 해당하는 능력 점수의 점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문항 특성 곡선이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했죠.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0.5에 해당하는 능력 점수. 문항을 맞출 확률이 0.5가 되는 능력의 능력 점수. 요것을 우리가 난이도라고 한다. B 또는 베타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B라고 표시를 합니다. 보통 B로 표시를 하고요. 실제로 문항 난이도의 분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쓰면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분포한다. 보통 이 난이도라는 것은 여기 요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이 높을수록 난이도가 높을수록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고정검사 이론의 난이도하고는 반대죠. 고정검사 이론에서의 난이도는 전체 사람 중에 맞춘 사람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다 쉽다. n분의 r 맞춘 사람 숫자가 많으면 여기 이제 쉬운 문항이 되는 건데 얘는 난이도가 높으면 매우 어려운 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변별도라는 것은 문항 난이도를 나타내는 피험자 능력 수준보다 낮은 능력의 피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0.5 여기 있죠. 여기가 되는 0.5가 되는 요 점에서 요거보다 낮은 사람하고 요거보다 높은 사람을 얼마나 잘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문항 난이도를 나타내는 피험자 능력 수준보다
낮은 능력의 피험자와 높은 능력의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 구분해내는 정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0.5에 해당하는 능력 점수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것을 우리가 변별도라고 부릅니다. 변별도. 그래서 알파도는 A로 표기하고요. 일반적으로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뭐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딱 요거보다 조금만 모르면 무조건 다 틀려. 요거보다 조금만 높으면 무조건 다 맞춰.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접선은 증가를 안 했는데 X축 증가량 없죠. Y축 증가량 1이죠. 그럼 이제 0분의 1이니까 이제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0에서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0에서 2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변별도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항을 맞출 확률이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거죠. 그냥 거의 그냥 찍는 문제. 교사가 이런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에 든 숫자는 1, 2, 3, 4, 5번으로 했어. 그러면 이건 실력하고 상관없이 문항을 맞출 확률이 일정하겠죠. 그냥 그날따라 학생들이 기분에 따라서 찍는 거겠죠. 제발 그냥 맞아라. 기도 메타. 기도하면 그냥 찍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가 변별도가 0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면 무한대가 나오고, 하지만 이런 값들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추측도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능력이 없는 학생이 찍어서 맞출 확률, 게싱할 확률이죠. 그래서 여기다 y축에 접하는 y축 그 뭐라 그러죠 이거?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을 문항의 추측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문항 특성 곡선을 구했어.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그러면 실제로 이 학생들에게 몇 점을 줄 거냐는 거죠. 이 학생이 이거는 결국 한 검사에 대한 이 함수인 거고 결국은 이 학생들의 진짜 실력은 어디냐, 이 학생의 점수를 몇 점을 줄 거냐라는 거죠. 부정검사 이론에서는 x는 t 플러스 2에서 t, 요것을 우리가 진점수라고 불렀고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반복적으로 시험을 봐서 오차 점수를 0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을 구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진점수, 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의 진점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문항 특성 곡선의 합, 이 검사 특성 곡선인데요. 검사 특성 곡선에서 이 사람이 받을 점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항 이 세타에 따라서 검사 점수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받을 확률을 나타내는 이 선을 새로 또 그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트루 스코어라는 것은 pi 세타 i의 합, 문항을 맞출 확률의 합. 이게 합이라는 뜻이잖아요. 합. 그거는 pi 세타 i 돼 있는데요. 이 세타 i라는 것은 i번째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의 능력이죠. 이 사람의 능력. 이 문항에 대해서 응답할, 몇 번째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는 몇 번째 사람의 맞출 확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명근이 시험 봤으면 조명근이 이 문항을 맞출 확률,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의 합, 전부 더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 더한 곡선을 검사 특성 곡선, 테스트 캐릭터리스틱 커브, TCC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까 문항 특성 곡선은 뭐라고 불렀죠? 아이템 캐릭터리스틱 커브. 그래서 ICC 이렇게 불렀었죠. 반면에 얘는 검사, 그러니까 문항들을 다 더하면 검사가 되죠. 문항이 20개 있으면 20개 문항을 다 더하면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 캐릭터리스틱 커브 이렇게 부릅니다. TCC라고 부르고요. 검사 특성 곡선에서의 Y축, 이것을 우리가 진점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렇고요. 이것을 우리가 진점수라고 부르고 문항 정보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 인포메이션 커브, 그러니까 문항이 얼마만큼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문항이 전체 능력 범위에 흩어져 있는 피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가령 아주 잘하는 애들, 상위 한 5% 애들한테 쉬운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하위 30%가 50% 맞추는 문제, 그런 쉬운 문제를 주면 어떻게 되지? 모든 학생이 맞추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겠죠. 반면에 이런 애들한테는 어떤 문제를 내야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어려운 문제를 내야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반면에 낮은 좀 못하는 애들한테 평균적인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다 틀릴 테니까. 그래서 낮은 능력의 학생들한테는 아주 쉬운 문제를 냈을 때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얘네가 맞고 틀리는 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 학생들의 실제 실력 같은 걸 잘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 이 쉬운 문제로부터 이 못하는 애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겠죠. 그래서 문항이 전체 능력 범위에 흩어져 있는 피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잘 추정해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쟀을 때 얼마나 측정 오차가 나타나느냐. 측정 오차가 작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측정 오차가 크다는 건 어떤 거죠? 못하는 애가 찍어서 맞추면 측정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애가 실수로 틀리면 측정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능력이랑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검사, 이런 아이템 인포메이션 커브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점에서 이 능력의 학생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애들한테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인포메이션 커브라고 할 수 있겠죠. 문항이 너무 어려우면 검사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제시험 문제 받았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면은 막 불안해지겠죠. 반면에 너무 쉬우면 아이 뭐야 이거 다 아는 거잖아 하면서 막 대충대충 풀다가 실수할 확률이 생겨요. 결국에는 문항 정보 곡선이라는 것은 그 피험자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의 양.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검사 불안을 느끼는 수준의 문제가 있겠죠. 정말 진짜 어려운 문제. 반면에 못하는 애들이 검사 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겠죠. 뭐 한 평균보다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아주 잘하는 애들한테는 평균적인 문제를 갖다 줘도 이렇게 저런 게 생길 수 있죠. 부주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여기 문항 정보 함수를 얘기했는데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검사 정보 함수가 돼요. 검사 정보 함수. 그러니까 문항을 다 더하면 검사가 된다. 이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문항 특성 곡선을 다 합치면 검사 특성 곡선이 되고 문항 정보 함수를 다 합치면 검사 정보 함수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문항을 통해서 계산된 정보의 양은 작지만 일반적으로 한 문항을 가지고 시험을 보진 않죠. 그래서 여러 문항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검사 정보를 활용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 검사는 문항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검사 정보라는 것은 문항 정보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 즉 여기는 이제 0에 가깝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평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오차예요, 오차. 이렇게 아주 못하는 애들로 갔을 때는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좀 잘하는 애들로 왔을 때는 오차가 이만큼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왜 여기가 다르냐 생각을 해보면 못하는 애들이 찍어서 맞출 확률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잘하는 애들이 실수로 틀릴 확률은 요거보다는 적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피험자 특성에 무관하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상관없이 이 사람의 능력하고는 무관하게 문항마다 고유한 이 문항 특성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생들에 의해서 이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런 특성 곡선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봤을 때 얘가 잘 맞추네. 그러면 얘의 능력은 여기, 얘의 능력은 여기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피험자 특성하고는 무관하게 이 사람의 능력 모수를 추정하는 형태로 문항 특성 곡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다.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피험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변하죠. 잘하는 애들이 보면 난이도가 쉬운 것으로 나타나고 좀 못하는 애들이 보면 난이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0.5가 되는 점 여기로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의 기울기 고정되어 있고 y축하고 만나는 점 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 이거 장점이고 피험자 능력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고정검사 1호는 이런 가정이 있고 얘는 문항 특성 곡선에 근거해서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여러 번 봐야 되지만 얘는 이제 문항모수를 구할 때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을 했었죠. 전체 분에 맞춘 사람의 수 이렇게 구했었죠. 반면에 얘는 어땠어요, 여러분? 엄청 어렵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하라는 문제 혹은 이 식을 쓰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난이도에 해당하는 거 난이도는 뭐라 그랬죠? B라고 했었죠. B. 얘가 난이도네. 변별도는 뭐라고 했었죠? A. 예. 추측도는 뭐라고 했었죠? C.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얘는 복잡하게 계산하고 문항 특성 같은 것도 얘는 피험자 누가 받느냐 잘하는 애들이 본 거야 못하는 애들이 본 거야 이거에 따라서 막 값이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어. 문항 특성도 얘는 안 바뀐다고 했죠. 불변성. 피험자의 능력은요. 쉬운 문제로 보면은 애들이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어려운 문제로 보면 애들이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 피험자에 따른 이 능력 오차를 추정하는 것이 뭐 상이하다 이런 것들. 그 측정 오차는 다 동일한 측정 오차를 가지는 반면에 여기서는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오차를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뢰도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요거 오차 점수의 분산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그 검사의 분산, 검사 점수의 분산에서 실제 실력의 분산, T의 분산 요것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불렀었죠. 반면에 여기서는 뭘 가지고 구한다? 문항 정보 함수 요걸 가지고 여기서 제일 오차가 적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구할 거냐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구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지나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 돌려보시면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돌려보면서 모르는 부분 복습하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질문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